네, 목요일입니다. 오늘은요,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알차게 또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권재현 아나운서, 오늘도 이벤트 알려드려야겠죠? 네, 저희 매일매일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샴푸와 또 다이어트 보조제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방송 화면 인증샷을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매일매일 포토타임 갖고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네, 저는 V로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화면 사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내주시길 부탁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슈를 또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CPI 지표 한번 따져봅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또 우리 시장에 경계감을 줬었던 미국의 CPI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영민 매니저님, 일단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를 상승하게 만들어줬던 이 CPI 지표 좀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게 이제 지표를 한번 따져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너무 낙관론이 또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오히려 또 이럴 때는 너무 지금 여기저기서 좋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오늘 뭐 장중 내내 CPI 지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내려보면 말씀해줬던 것처럼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지표가 좀 나왔죠. 미국 CPI 지표 이제 추이를 화면을 통해서 이제 좀 같이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지난 5월 이제 미국의 이제 CPI 지표가 8.6% 정도 기록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6월 달 CPI가 좀 충격적이었죠. 9.1%. 요거 이제 9.1%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은 시장에 이제 상당히 좀 큰 충격을 줬고 물가가 정말 빠지고 있는 게 맞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헤드라인 CPI가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과연 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거냐라는 이제 의구심을 좀 가지게 했던 게 바로 이제 지난 6월 달의 CPI였고 다행히 이제 이번 CPI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8.5를 기록을 했거든요. 전월 대비해서 이제 0.6%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아, 물가가 좀 둔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저희가 확인을 좀 했던 객관적인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상품 가격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7월 달에 뭐 기술적인 반등,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이 기술적인 반등을 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유가가 많이 빠지고 곡물 가격 빠지고 원자재 가격 빠지는 이런 원자재 가격 하락, 상품 가격의 하락이 결국에는 물가 상승폭의 둔화로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지금 주가가 기술적인 이제 반등에 좀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을 좀 했다. 저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미국 나스닥 지수가 거의 3% 가까이 올라가면서 또다시 단기 고점을 좀 넘어가는 모습이었고 S&P 500이라든지 다우 지수도 상당히 좀 강하게 다 고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코스피 지수가 결국은 종가 기준으로 동시호가 때까지 이제 지수가 상승폭을 조금 키우면서 고가 마감에서 성공을 했다. 사실은 이미 시장은 또 이번에 발표된 게 이제 7월 CPI잖아요. 8월 달 CPI도 또 둔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벌써부터 조금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기대감까지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번 CPI 같은 경우에는 뭐 코어 CPI 같은 경우에 지난달보다는 좀 상승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코어 CPI마저도 하락세를 보여준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찰스 에반스 연은 총재이죠. 비둘기파 대표적인 비둘기파인데 사실 찰스 에반스 연은 총재는 물론 7월 CPI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8.5%라는 수치가 기쁘지만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이런 의견일까요? 저희도 이제 조금 이 부분을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해줬던 것처럼 이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이제 옹호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비둘기파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오늘
8.5%가 사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긴 했지만 여전히 놀랍다. 그쵸. 그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이제 그 CPI 추이를 보여드린 거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8.5가 좋아할 게 아니라 그쵸. 여전히 지금 미국의 물가는 지금 살인적이거든요. 네.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8.5%나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초 대비해서도 아직도 지금 물가 수준이 상당히 좀 높은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 6 정도가 돼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좀 그렇죠. 잡힐까요? 그래서 네. 사실상 이게 뭐 사실 6.5다, 6이다 이 정도 이제 중립 수준이 어느 정도 이제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논란의 여지가 조금 남아 있고 너무 우리가 이게 물가로부터 이제 완전히 좀 해방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경계를 분명히 조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이제 미국의 물가는 좀 높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렸고 대신에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이제 헤드라인 이제 CPI보다는 사실 말씀해줬던 것처럼 이제 코어 CPI도 이번에는 오히려 더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좀 둔화됐고 네.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요것도 이제 제가 자료를 하나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도 연준이 판단했을 때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요게 이제 사진이 조금 작아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결정적인 건 이제 3년치 기대 인플레이션, 향후 3년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요게 이제 빨간색 이제 실선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 건데 네.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미 지난 꺾여 있네요. 5월 달부터 네. 이미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 문제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12개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고무적으로 이번 주 초반에 발표된 이 12개월 인플레이션 역시도 지난달에 6.8%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역시 이것도 0.6%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하면서 6.2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아, 우리가 그러면 이 정도의 이제 데이터를 좀 보면 확실히 이제 물가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구나. 소위 말해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몰랐던 물가 10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랐었던 이 물가가 그래도 이제 고점은 확인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점 정도는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측면에서는 향후 전망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은 이런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좀 요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기대 인플레이션 이미 꺾이기 시작했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꺾이기 시작했다. 그럼 결국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 말 그대로 가격의 변동성이 큰 유가와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곡물 가격, 요런 것들을 이제 제외한 나머지 물가,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미국의 이제 주거비라든지 서비스료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생활 물가라고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코어 CPI가 과연 언제쯤부터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게 될 것인가. 지금 뭐 월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10월 이후나 돼야 코어 CPI도 좀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경계를 좀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찰스 에반스 이제 시카고 연은 총재가 여전히 물가가 높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연말에 목표 금리를 3.25에서 3.5로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것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께 지난 6월 FMC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 그 점도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좀 주지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6월 FMC가 끝나고 나서 공개됐던 점도표상 연말에 목표 금리가 3.4예요. 네. 그게 3.25에 미국 연준은 이제 이렇게 밴드로 금리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3.25에서 3.5가 되면 평균 3.4기 때문에 연말에 목표 금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7월 달에도 그렇고 8월 달까지도 전혀 바뀌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7월 달 FMC가 끝나고 나서 0.75%포인트 금리를 올렸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중요한 건 9월 달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러면 시카고 지금 연준은행 찰스 에반스 총리도 여전히 물가에 대해서 경계감을 표현을 하고 있지만 9월 달에 0.5%포인트 금리를 올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페드워치에서 나온 그 네. 그래프를 하나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페드워치에서도 50bp 인상보다는 75bp 인상보다는 그렇죠. 50bp 인상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맞습니다. 어제 이후로 확연하게 또 차이가 났거든요. 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화면이 이게 불과 며칠 전에는 완전히 정반대였다. 그러니까요. 고용 지표가 발표됐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미국의 경제가 특히 고용이 워낙 좀 탄탄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가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수준이다. 경제가 열이 식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좀 하면서 사실상 9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봤거든요. 네. 근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상황이 CPI가 딱 발표되자마자 완전히 정반대가 돼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거의 며칠 만에 바뀌었어요. 그렇죠. 딱 네. 이틀 만에 지금 바뀐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상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할 확률이 30%대로 떨어졌고 오히려 50bp 쪽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기조를 봤을 때 여전히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 특히 이제 이 코어 CPI가 어느 정도 시점부터 꺾이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변수로 남아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 자체가 6월 이후에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그동안에 왜 반등을 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데이터들이 증명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올해가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다시 완화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그에 대한 이제 반응을 좀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이렇게 연준의 행보가 바뀌니까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또 객관적인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연준이 또 제일 눈여겨보는 지표가 CPI 말고 또 고용 지표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제 또 8월 달 고용 지표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메이저님. 네, 우리가 사실 근데 이제 이 주식 투자라는 건 제가 오늘 낮에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네. 하나하나 다 따지기 시작하면 주식 투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좀 피곤한 거고요. 미래의 불확실성을 그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예측하고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일이 다 이게 어떻게 나오고 저게 어떻게 나오고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상당히 조금 뭐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네. 그런 요소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이제 예측할 때 있어서 연준이 만약에 이런 지표들이 이렇게 발표됐을 때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시장 대응을 좀 네.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아주 긍정적인 희망론이 지금 시장에 이제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연준은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본인의 입으로 직접 설득력 있는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긴축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걸 명백하게 지금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어떤 지표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지금 8월 달 고용 지표 발표됐고 8월 달에 이제 8월 달에 고용 지표가 이제 9월 초에 이제 발표가 될 거죠. 9월 13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8월 달에 물가도 이제 9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겠죠. 요 두 가지 지표를 보고 나서 9월 달 FMC가 이제 9월 20일, 21일 이제 양일간 개최가 좀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요 사이클이 또 한 달 뒤에 그대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고용 지표와 CPI 지표를 다음 달에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결국에는 9월 달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0.5% 정도로 이제 금리를 인상 딱 하면 이제 진짜로 연준은 긴축을 조금 완화하는 스탠스, 금리를 올리는 거 이제 조금 속도 조절에 좀 나설 수 있다라는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연준이 생각했을 때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이런 것들을 가장 좀 결정적인 근거로 활용을 하는데 저는 또 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결국 임금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고용이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고용이 좋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에서도 그만큼 일자리를 지금 많이 늘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고용이 계속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임금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결국엔 또 거꾸로 물가에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임금이 올라가는 거 물가가 상승하는 또 요소가 분명히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고용 시장이 계속 이렇게 미국 시장이 이제 팽창을 한다면 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연준이 꼭 체크를 좀 해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임금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로 임금이 좀 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찌 보면 상충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연준이 또 9월달 금리 인상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좀 판단을 해가지고 반영을 좀 시킬지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좀 변수가 좀 될 수 있다. 결국 뭐 크게 보면 고용과 물가인데요. 거기에 한 가지만 저는 더 추가를 좀 한다면 임금까지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CPI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나오면서 성장주들이 또 강했어요, 매니저님.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시작해서 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네이버와 카카오 계속해서 성장세 이어나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좀 살아난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매니저님? 네, 우리가 이제 네카오 사실 좀 지겹도록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 이제 상승세가 좀 이어질까 뭐 요 부분은 저는 아직도 조금 이제 뭐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분명히 이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이버도 지금 바닥에서 20% 조금 못되게 지금 보니까 한 17% 정도는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조금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뭐 아주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하기가 조금 뭐한 게 요즘에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도 LG 화학 같은 종목들을 대표적으로 조금 보면 대단해요. 뭐 너무 강하게 지금 네.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차트를 보시면 사실 지금 시장의 대장주가 LG 화학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주가가 너무 지금 탄력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LG 화학은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지금 40%가 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말 탄력적인 이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LG 화학과 같은 이런 종목에 비하면 네이버의 반등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으나 주가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좀 불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됐고, 그리고 네이버보다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요즘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카카오죠. 네. 카카오는 저점 대비해서 지금 한 26% 정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다. 그럼 왜 그럼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렇게 반등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2분기 실적도 카카오, 네이버 뭐 기대치를 조금 하회하는 그러니까요. 별로 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걸 이제 네. 반증하는 부분이죠. 뭐 성장주 투심이 좀 회복된 걸까요? 맞습니다. 매니저님? 이게 네. 외국인 투자자분들의 사실상 수급 심리가 이제 개선이 된 게 7월 달부터 이제 나타난 가장 결정적인 변화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에 대한 수급 심리가 좀 바뀌면서 실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국내 증시를 매수를 할 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LG 화학처럼 장기적으로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뭐 성장성이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이런 걸 막 따지면서 매수를 하는 것도 있지만 말 그대로 패시브 수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냥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기계적인 이제 매수세가 분명히 좀 있기 마련인데 그런 기계적인 매수세가 성장 섹터 쪽으로 지금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결정적으로 최근에 뭐 게임 업종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업종이 반등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논리로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외국인 기관들이 공매도를 또 정말 많이 쳐놨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제 저점을 치고 성장주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반등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이런 이제 대형 성장주들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소위 말해서 쇼커버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성공을 했다. 아직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